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12월 26일 화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세 가지 핫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합니다. 한 지명자는 내일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예고와 모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난제를 마주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네 번째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송 전 대표가 오늘 조사도 거부하면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탄절 새벽 주민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잠시 뒤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잠시 뒤 오늘의 가장 궁금한 뉴스로 프레스룸 라이브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해결사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고은 변호사,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크리스마스였던 어제 새벽 있었던 화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는데 장가희 기자,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불이 난 게 어제 새벽 4시 57분경이었는데요. 서울 방학동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그리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 사망자가 안타깝게 2명이 발생했는데 둘 다 이 가족을 지키려다가 이 참변을 당했는데 한 분은 4층에서 뛰어내렸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불기둥이 내 집까지 치솟아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나보다는 가족을 지키려던 분들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119에 최초로 신고한 10층 거주자 임모 씨, 겨우 30대인데요. 임 씨는 119에 화재 신고를 한 뒤 가족을 깨워서 70대 부모님과 동생을 먼저 대피를 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후에 마지막에 집에서 탈출해서 이제 옥상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겨우 10층에서 11층까지 가는 그 계단에서 심정지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아마 연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직접 빈소에 다녀왔는데 정말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슬픔에 가족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망자가 있습니다. 박모 씨, 역시나 30대고요. 7개월 그리고 2살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화재가 3층에서 시작이 됐고 이후에 이 4층으로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4층에 거주하는 이 박 씨 부부는 화재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렸는데요. 네. 아내가 먼저 첫째 딸을 아파트 1층에 놓인 재활용 포대에 던지고 뒤따라 뛰어내렸고 이후에 이 박 씨가 7개월 막내딸을 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네. 우선 이 아내와 두 아이의 목숨은 지켜냈는데요. 이 머리를 다친 이 아빠는 끝내 숨졌습니다. 자, 화재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매캐한 연기가 좀 냄새가 좀 올라와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밖을 베란다를 봤는데 불길이 좀 치솟아가지고 가족들 이제 좀 대피시키려고 옷을 좀 입히고 또 밖으로 좀 나가려고 그랬는데 밖에 연기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갖고 그 안에서 좀 대기하면서 작은 방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베란다가 접쳐 있는 아마 방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연기는 복도 쪽에서 이제 계속 이게 타고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안타까운데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새벽 4시 때 화재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혹시 범죄 가능성은 없나요? 보통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단전 단락 같은 전기 단전 단락보다는 전열기 과열 같은 게 제일 높습니다. 예. 기온이 갑작스럽게 변할 때 전열기의 과열로 인해 갖고 발생하는 불이 제일 많은데 그래서 불이 발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공기에 굴뚝 효과가 생기는 것이 두 가지 방향입니다. 계단 방향과 바깥 방향인데 작은 방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불하고 지금 문제는 돌아가신 분 한 분은 이제 계단 쪽으로 가실 때 연기로 돌아가셨거든요. 10층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흡을 못 하셨고. 그러니까 계단이 굴뚝 역할을 해서 연기가 그렇죠. 쭉쭉 올라갔군요. 그래서 방화문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방화 가능성하고 다른 형태의 범죄 가능성 두 가지 같이 봐야 되거든요. 방화 가능성은 그 자체의 방화 가능성과 아니면 범죄 은폐 방화 가능성인데 보통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확산의 경로를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거는 실화의 가능성을 가장 많이 놓고 감식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좀 이따 감식한다고 하는데 어떤 예. 결과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변호사님 일단 사고 현장 보면은 3층에서 불이 났는데 10층까지 뭐 10층 한 15층인가까지 그름이 쭉 밖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네.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진 이유는 뭘까요? 다름 아닌 연기 때문입니다. 아까 백 교수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11층에서도 대피하려던 남성이 연기를 들여 마시면서 질식사하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는데요. 불이 난 직후에 연기가 계단을 타고 급속도로 퍼졌던 것이 이렇게 사망 사건까지도 번졌던 주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생존 주민들도 증언을 하기를 이 짙은 연기로 인해서 탈출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는데요. 연기 때문에 가시거리 확보도 안 되고 또 문을 열었더니 계단으로 연기가 막 들어오는 상황이라 다시 문을 닫고 베란다 쪽에서 구조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존 주민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았던 것도 주택에 연기가 빠르게 퍼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이 아파트가 완공된 게 2001년이었어요. 네. 근데 2001년 당시의 소방법을 좀 살펴보면 이 16층 이상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서 이 16층 이상의 층수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규정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해당 법률이 2004년 5월에 이르러서야 이 11층 이상의 공동주택가의 경우에는 모든 층에 이 스프링클러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워낙 2001년도가 개정된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라서 방화문도 없었죠. 또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이 연기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고 이렇게 피해가 커지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 원인으로는요, 이 새벽 4시경 일어난 범죄입니다. 이 화재입니다. 화재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사실 잠을 주무시고 있을 맞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좀 제대로 알려지기 좀 어려웠던 점도 있고, 세 번째는 화재 경보기가 현관문 밖에 설치가 돼 있었다는 거죠. 방금 밖에요? 네, 보통은 요즘 아파트는 다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그렇죠. 아파트는 현관문 밖에 설치돼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정말로 경보기 그 음이 잘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또 이게 한 달에 한 4번 정도 오작동을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오작동인지 정말로 화재가 나서 이런 경보음이 울리는지가 헷갈렸다라는 증언까지도 나왔습니다. 네, 좀 복합적인 문제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좀 싶기도 하는데 좀 뭔가 손질이 필요하게 보긴 합니다. 어쨌든 배상풀 판사님 일단은 다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말아야 될 텐데 일단은 뭐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에서 화재 시 대피 요령 좀 알려주세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열기가 먼저 오느냐 연기가 먼저 오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열이냐 연기냐? 예. 열이 먼저 오면 빨리 피해야 되는 건데요. 연기가 올 때는 이제 계단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층수에 따라서 노약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건강한 성인 같은 경우도 계단으로 갈 때 심장이 더 빨리 뛰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는 1초에 4m에서 5m고요. 수평으로는 한 1m, 2m 정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아파트에서 그 욕조 같은데 물을 틀어놓고 거기서 대기하면서 그 구조되길 기다릴 것인가? 욕조에 물을 많이 채워놓고요. 예. 왜냐하면 그 상태 연기에 대한 부분, 그 흡입되는 부분. 네. 아니면 빠르게 대피할 것인가의 두 가지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노약자가 있을 경우는 사실은 대피하는 것보다 대기하는 게 더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베란다 같은 데서 저 바깥에 있으실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불길이 타고 먹어 들어온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예.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불이 이걸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아래층에서 타고 올라온다. 그렇죠. 예. 바로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대기하실 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화장실에서 욕조를 틀어놓고 욕조에 물을 채워놓고 채워놓고 수건으로 숨을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입을, 예. 대기하시거나 아니면 성인 같은 경우는 빨리 뛰어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근데 노약자가 같이 있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 경우처럼 판단하기가 빠른 판단이 중요해요. 그럴 때는 119의 도움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당국에서 유가족분들 좀 살뜰하게 좀 보살펴 주고요. 또 피해 본 분들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 20대 여성이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아주 황당한 그 운전기사가 황당한 일을 해갖고
그런 좀 약간 봉변이랄까 이런 걸 당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A씨가요. 지난달 오전 8시 25분경에 경기도 광역버스를 타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노선도가 역삼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리기 때문에 이후에 여성과 70대 운전기사 둘만 남은 상황이 됐는데요. 예. 기사님이 갑자기 아가씨 뒤돌아보지 마라고 말을 한 뒤에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성 승객이 이 아저씨의 소변 보는 장면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네. 이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졸졸졸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후에 이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밖에다가 버린 후에 이 자리로 돌아온 버스 기사는 이 여성에게 갑자기 아가씨 어디 살아? 라면서 말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 승객은 이 공간 안에 기사님과 자신 둘만 있는 상황에서 겨우 용기를 내서 자신이 버스에서 내릴 때쯤 아저씨 방금 뭐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끄러운 짓 좀 했어 라고 답했다고 어허. 합니다. 배서원 프로파일러님. 소변이 아무리 좀 급해도 그렇지만 이렇게 부끄러운 짓 얼마나 승객 당황했겠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짓 왜 할까요? 사실 근데 버스의 기점 돌아가는 데는 대부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렇겠죠. 역삼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돌아가는 회차 지점 형태인데 근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거기 했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더군다나 뭐라고 했냐면은 왜 그 아가씨 어디 살아라고 묻느냐 이 말입니다. 본인이 숙소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의도로 그런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해석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만약에 본인이 실수했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그만인 건지 그렇게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저 여성분한테 공포스러운 부분을 그렇죠. 줄 수 있을 텐데 승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럴 경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지금. 네. 이건 변호사님, 이 승객분 당연히 뭐 시정, 뭐 경찰이든 어디든 요청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는 근데 난감한 입장을 좀 표명했습니다. 해당 시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긴 좀 어렵고 버스회사 그 업체 자체에서 징계밖에는 구제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 시청 측의 입장이었고 이 해당 피해 여성이요 경찰서도 찾아가서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예요. 네, 경찰서 측에서는 이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 어떤 강제추행이랄지 뭐 공연음란죄랄지 그 부분은 성립한다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피해 여성을 되돌려 보냈다라고 합니다. 버스회사 측에서는요, 이 버스 기사 모집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령인 분들이 저희 되게 동네에도 많다고 해요. 약간 그렇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이 이제 70대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인데다가 버스 구간이 한 번 운행하면 2-3시간 정도 그 코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저귀를 차고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고 버스 회사가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버스 기사 자신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반성문을 이 회사에다 제출했다고 하고요. 또 기존 노선에서 이 해당 기사를 좀 뺐다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그 승객 입장에서는 반성문 자체로 그냥 끝났다는 게 조금 뭐 약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왜 고등학교 다닐 때 흔히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있죠. 그래서 야산에서 막 갑자기 바바리 본인 학교 앞에서 나체를 막 그런 사람도 네, 막 있고요. 그러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공연음란 행위인 거죠. 근데 이제 유사 판결, 그러니까 유사 판례 소변을 보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기소를 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소변 행위가 급했고 그 공연음란하는 고의 자체를 좀 인정할 수 없을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공연 음란하려면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일단 해당 행위도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한 이제 생리 현상을 참지 못한 행위인데다가 보지 말라, 즉 공연하게 이런 행동을 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요, 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문제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아하. 그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한데 이때도 역시나 고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의 부분이 인정되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장가희 기자, 일단은 이 사연 접한 이 승객도 열받았지만 이 누리꾼들도 더 열받고 뭐 감론을박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여성 승객이 얼마나 놀랐겠냐면서
그 아저씨의 기사님의 소변 소리를 들은 것도 들은 거지만 이를 다 본 후에 왜 아가씨 어디 살아라고 묻는 거는 대체 왜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요. 또 차라리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변 화장실을 찾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에도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뭔가요? 그 여성분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여성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런 반응에서 좀 보자면 승객이 좀 너무 과한 반응이다. 기본적인 생리 현상도 해결하기 어려운 이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또 얼마나 급했으면 버스 안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을까라면서 그 버스기사님을 두둔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급하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죠. 때와 장소가 있는 거니까 구분. 이번엔 또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장 기자, 이 성추행 가해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담임 교사입니다. 담임 교사가. 그렇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대 교사입니다. 2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안에서 이 여학생들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학교 측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한 10명 정도까지 늘었는데요. 10명이야. 이게 학급 전체 여학생의 7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권 변호사님, 학급 네. 전체 여학생 중 70% 이상이 피해 입었다 이건데 이 담임 교사가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 학생들이 말하기로는요, 이 해당 담임 교사로부터 이런 추행을 당한 게 장기간 이어졌다라는 장기간이요? 것이 공통적인 진술입니다. 싫다고 거부했지만 계속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지속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추행 내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한 학생은 허리를 옆으로 엄청 바싹 붙이더니 얼굴을 가슴에 기댔다라고 하고요. 또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난 얼음 상태가 됐다. 1학기 후반 정도부터는 피해 학생의 몸을 쓰다듬었고 2학기가 되고서는 등을 쓰다듬다가 속옷끈을 만진 적까지 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 또 다른 학생은요. 선생님이 뽀뽀하려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야, 너 나중에 아빠랑도 뽀뽀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초등학교 여학생이라고 해갖고 약간 그런 걸 모를 거라 생각하는지 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네. 2차 가해 정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학부모들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2차 가해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목격 진술서를 작성할 때 보통은 이제 학교에도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있습니다. 네. 학교폭력 담당 교사만 있는 상태에서 진술서를 써야 되는데 그 자리에 이 가해 교사도 함께 있으면서 목격 내용 진술서를 쓰는 진술 내용에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학생이 어떻게 써요,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쓰도록 당연히 유도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담임교사 A씨가 학생들을 이 단체 대화방에 모아가지고 본인에 대한 탄원서를 쓰도록 했다. 이런 부분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라고 학부모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사원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아이들이 따르는 이제 담임교사, 학부모님도 믿고 맡기는 담임교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보통 중요한 타자라고 하죠. 부모님으로부터 사회성이 이제 교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런 형태의 어떤 트라우마는 어떤 형태로 바뀌냐 하면은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장 신뢰해야 될 부모나 선생님이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면 누구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이는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의 해석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1차, 2차 한 17세, 18세, 19세쯤 넘어가면은 이제 이성과 성적 관념에서 사실은 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타자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 사실 저런 형태는 왜 저런 걸 하냐면요. 아동 성범죄자들은요. 가장 각성되는 게 후각입니다. 후각.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합니다. 이게 좀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후각, 촉각부터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사는 그 과정을 이제 뭐 순환적으로 좀 돌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의 핵심은 우리의 그 교사의 채용 방식에서 심리 검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어떤 아동 성범죄자 위험군에 대한 심리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지 않겠죠. 사후적으로밖에 못합니다. 근데 사후적으로도 문제는 보시는 것 같지만 2차 가해가 뭐냐면 관련된 다른 어떤 교사들도 저 교사를 옹호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걸러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공 변호사님, 일단 이 가해 담임교사 처벌 어떤지 궁금하고 이런 범죄는 사실 감형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13세 미만을 피해자 대상이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법상 가중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초등학생에게 담임교사는요. 절대적인 존재이고 우월한 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걸 지속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부산에서도요. 30대 교사가 이 초등생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도 학교 규칙을 어겼다라면서 주말에 불러내거나 숙제를 안 했다라고 하면서 주말 보충 수업을 핑계로 학생들을 불러내서 결국 이 초등학생 2명을 추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인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감형 사유는 그 피해자가 2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이제 합의를 했고요. 2심 과정에서 또 합의가 되지 않은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한 점 이런 점들이 감형의 사유로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정말 왜 그렇게 어른들이 못된 짓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노량진의 한 수산시장 상인이 고등학생들한테 썩은 대게를 판매했다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도 사진을 보시고 이게 정말 썩은 대게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수산시장에서 팔만하지 않아라고 보이실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보시죠, 한번. 바랍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썩은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썩은 것 같은데 지난 23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와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에 구경을 다녀왔다면서 3시간 뒤에 검정 봉지 3개를 들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봉지에서 뭔가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서 네. 뭔가 싶어서 봉지를 열어봤더니 저 대게 다리가 검게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인 아이의 말로는 대게가 바구니에 토막이 나 있어서 내가 다 이걸 자세히 들춰보진 못했고 1kg에 15,000원이라 그래서 내가 샀어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 옆 가게 사장님이 1kg 사서 뭐해? 2kg을 사. 이렇게 부추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험이 부족한 고등학생이라지만 이 아들이 버스, 전철 타고 1시간 넘게 경기도에서 서울 노량진까지 수산물 한번 사보겠다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이런 걸 팔 수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정말 아이한테 어떻게 이럴 거 팔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 고등학생이라 만만해서 판 건지 네. 어쨌든 이 들어보니까 이 상인의 태도도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이 부모님이 지적한 게 본인이 잘못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대처하는 과정이 많이 미흡했고 그게 우리를 더 화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게시글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이 부모가 이 판매자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그때 판매자가 한 말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 팔 거랑 버릴 거랑 이 분리 작업을 좀 엉망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환불해주겠다. 어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게시글을 올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무조건 본인 잘못이다.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태도가 변경된 어허.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말이 본인의 진심, 본인이 그 판매했던 사람의 진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거 먹었다간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까지 따를 수 있으니까요. 썩거나 설익거나 정말 나도 먹을 수 없는 식품을 판매한다, 조리한다, 소분한다 모두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배상 프로파일러님 일단 양식껏 거의 대부분은 양식껏 장사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부 상인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반복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몇 달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 들려요. 그렇죠. 지금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반복되니까 노량진 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가 결국은 재산이라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따끈따끈한 정치권 소식 다루니까 채널 고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프레스룸 라이브픽의 박진아입니다. 자신의 SNS에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게재했다가 악플 세례를 받고 있는 이가 있는데요. 바로 일제강점기 배경의 드라마 경성 크리처의 주연 배우 한소희 씨입니다. 한소희 씨는 일본군의 생체 실험 부대를 소재로 한 출연작 소개와 함께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에 일본 팬들은 반일이다, 한국은 테러리스트가 영웅이냐라는 악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선 반응에도 한소희 씨는 슬프지만 사실이라며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역사관에 대한 비판에도 소신 있는 대처를 한 한소희 씨의 모습에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자랑스럽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저렴한 가격으로 이름이 붙여졌던 효자 간식 붕어빵의 수식어가 이젠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붕어빵 4개에 5,000원, 이마저도 현금 결제여야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실제 명동 노점상의 붕어빵 가격인데요. 명동에 놀러간 외국인 유학생들이 치솟은 붕어빵 가격에 경악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악덕 상인들이 국가 이미지 실추시킨다는 반응인데요. 밀가루와 팥, 설탕 등이 고물가의 영향으로 올라버렸으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올라버린 가격 자체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네요. 마지막 픽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한 부부의 깜짝 주례에 나섰습니다. 26년간 함께 살다가 이날 예식을 올렸다는 부부. 예식을 올린 장소는 고 백낙삼 대표가 50여 년간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에게 무료로 예식을 선물한 신신 예식장이었습니다. 이젠 아들이 2대 대표를 맡아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예식. 부부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듯한데요. 오늘의 라이브픽, 부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듯한 한 총리의 주례사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 중에 가장 애틋한 사랑은 오래된 사랑입니다. 행치기를 냈어도 늦기 전에 화해하세요. 지금까지 라이브픽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죠. 이종근 실장님, 강성필 전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정치권은요, 슈퍼 위크를 맞았습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그리고 내일은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예고죠. 그리고 모레는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글피는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 정치권 요동칠 텐데 그것부터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슈퍼위크라고 하는 첫날 오늘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한동훈 장관 이제 지명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죠. 오후 1시에 나오나요, 결과?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 10시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비대위 설치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에 관련해서 이제 ARS 투표를 실시를 하고요. 이 결과가 오후 1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오후 3시경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총 15명인데 한동훈 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렇게 빼면 12명을 임명할 수 있죠. 일각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공식적인 지금 제안을 하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셔야 그다음에 이제 아마 위원들을 선정하시는 전화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하마평이 언론에 마구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에 하나 저에게 전화를 하셔도 제가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네, 오후 3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수락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말 할지 궁금해지는데 한동훈 장관 일단은 비대위원장으로 표현하자면 연휴 내내 이번에 인선 고민하면서 뭐 전화기도 꺼놨다고 하더라고 연락도 제대로 안 될 정도인데 일단은 비대위원회 이수정 교수가 일단 거절 의사를 밝혔네요. 뭐 비대위원 어떻게 구성될지 관심이에요. 네, 오늘 아침까지 사실 언론에
비대위원 하마평이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한동훈 장관 취재가 안 돼요. 예, 취재가 안 되고 정치부 기자들이 정말 원만 많이 했을 겁니다. 전화기까지 꺼졌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볼 때 측근 정치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부터 전화를 걸어서 받은 사람이 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측근이 돼요. 어허. 왜냐하면 그 정보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의 심중을 나가 알고 있다. 어떤 거를 가정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측근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계속 전화를 하게 되고 이럼으로써 사실상 무슨 핵관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한핵관이라고 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차단됐다는 건 바로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다. 아하. 측근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그 추측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비대위원은 사실 각 정파들이 자기네 사람 한 사람이라도 꽂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은 로비를 해요. 네. 공관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천에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자들만 차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사람도 전화 안 받고 있대요. 어허. 그러면 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고 이수정 교수는 사실상 어떤 그 방송국에서 속보로 이수정 내정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전혀 아무한테도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교수가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거절 의사를 먼저 밝힌 것 같습니다. 이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이제 은밀한 소통법도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같은 구의학번입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인데 굉장히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뭐 국회 활동, 상임위 활동하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담백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술도 안 하잖아요. 예. 한 번은 식사를 하는데 제로 콜라 3개, 네. 6캔을 둘이 남자가 먹고 끝냈어요. 저도 술을 못 안 드세요? 하니까. 그러시구나. 예. 네. 저희는 뭐 짠한 척도 안 해요. 그냥 담백한 사람이고 네.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담백하다. 그리고 이렇게 스핀을 걸거나 이게 어떻게 퍼지겠지 예.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이렇다 보니까 이 조정원 의원도 비대위원에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한국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보면 되게 뭐 보안에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검사 시절 이제 뵌 것 같은데 휴대전화, 아이폰을 쓰는 것 같은데 비번이 24자리를 걸어놨다고요. 텔레그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시그널이라는 저는 어플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걸로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녹음이 안 되게끔. 네. 양선필 대변인 이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떤 이런 소통법, 뭐 보안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그 이전에 검사였지 않습니까? 수사는 기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정신, 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보안 그 번호를 24자리로 했어도 평소에 그냥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을 해서 열기 때문에 이것이 뭐 24자리는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이 풀기 어렵다는 거고요. 장관에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소통을 이렇게 안 하려고 막아놔도 네네. 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보안 의식이 너무나도 이제 폐쇄적으로 가버리면 어떤 당내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되면 또 정치인에 맞는 태도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민주당 86세대에 맞춰서 이른바 이제 97세대, 90년대 학번, 70년대생, 뭐 또 중수청이라고도 합니다. 중도 추도권 청년 이렇게 비대위원들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보면은 올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50인데 73년생. 예, 역대로 보니까 역대 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중에 최소더라고요. 뭐 60세, 64세, 61대, 뭐 69세, 71대, 81세도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임명진 위원장이 71살이셨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81살로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그런데 저는 언론에서 뭐 97을 할 거다, 뭐 젊은 세대를 할 거다 이건 언론의 어떤 좀 추측성 보도일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사실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좀 꼰대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꼰대라고
좀 멸칭을 하지만 그런 특성이 좀 자기 목소리만 내고 남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경청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젊더라도, 생물학적 나이가 젊더라도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 생물학적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연배가 좀 있더라도 굉장히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역시 그 생물학적 나이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고 또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걸 많이 이제 여권 쪽에서는 기대를 하고 이제 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 신인으로서요, 당장 마주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산적한데, 자, 슈퍼위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슈퍼위크의 두 번째입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김건희 특별법, 여기 대응을 어떻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것이냐, 해법을 찾을 거냐, 여기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해법을 찾을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흘러가게 냅두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뭐 제 피셜입니다. 네, 들어볼까요? 그런데 이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 이야기로 저는 추측을 하려고 해요. 한동훈 장관이 늘 강조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법의 보편성. 그러니까 법은 만인 앞에 다 평등해야 된다. 누구한테나 사실은 이 적용이 돼야 된다. 네. 근데 법의 보편성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특정인만을 위한 법은 있을 수 없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다 적용이 돼요.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누구나 다 사실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면 특검법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라서 안 받느냐, 이 얘기를 듣거든요. 네. 그런데 법의 보편성 중에 이런 이야기, 즉 특정인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그건 법의 보편성에 위배되거든요. 지금 이 특검법의 문제가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이 특정인을 특정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름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했을 때 이 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 피의 사실을 공표, 매일같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데 민주당 쪽 사람을 특검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특검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이를테면 특검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특검법이 지금처럼 문제가 안 된 건 뭐냐면, 첫 번째, 특검을 최소한 각 당이 중지를 모아서, 아니면 변협회장의 추천, 이런 식의 객관적인 어떤 지표. 그러면 누가 대상이 됐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거예요. 이 법은 악법이니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새로운 특검법을 내자. 특검 받아줬다. 그런데 수정안을 내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독소사항, 매일같이 피의사실 공표한다거나, 혹은 범위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거나, 혹은 특검을 임명하는데 특정 정당만 한다거나, 이 세 가지를 고치면 수정법안 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못 받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특검의 시기를 수정해서 총선 이후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제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가당치도 않다. 아니 4월 달에 발의됐는데 그동안 뭐 하다가, 그때는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을 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어쨌든 그때도 총선 전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여론이 또 안 좋아지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수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가 특검에 대해서 야당의 추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그 특검을 맡긴다는 게 이게 가당치 나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궁금증이 풀어지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일 브리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생중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중계와 브리핑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브리핑을 해왔던 거는 역대 특검에서 있어왔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총선 후에 이제 추진 같은 조건부 수용도 어제죠.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부정적인, 이제 당정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한 지명자, 한 비대위원장하고 교감을 나눈 건지 관련 목소리 한번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는 사실은 막역하기도 하고 서로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신뢰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반대할 말은 반대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정 관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하. 기대, 이런 게 지금 우리 당에는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이제 두둔을 하고 지원을 하는데,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 한 지명자, 한 비대위원장이 묘수를 찾았을지 뭐 아닌 건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묘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답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것들 해답들이 매우 쉬웠습니다.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거죠.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고 네. 5천만의 언어를 쓰겠다. 간단합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될 건데 지금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5천만의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묘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배신자이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건 충언으로,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일단은 이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어떤 이런 기류가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어떤 운신의 폭을 좀 좁혀놓고 좀 제한한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법이다. 이건 악법이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악법을 총선 이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 악법이 통과가 되고 악법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당만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남아버리면, 이 선례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특검을 어떤 정권의 어떤 특검도 합의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변협 등 아예 법조계에 의해 객관적인 단체에 맡겼어요. 그런데 이번 특검은 전혀 달라요. 특정 정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민주당이 만약에 저 정권 잡았을 때 국민의힘이 우리 당만 특검하겠다라고 시비를 걸고 하게 되면, 봐라, 너네 당은 그렇게 선례를 했으므로 우리 당도 하겠다. 이게 정치 보복이거든요. 진짜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의 안정성, 법의 보편성, 이런 말이 법의 정신의 3대 정신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서 하더라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이 이걸 그 총선 이후로도 안 받겠다라는 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악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다만 그 독소 조항을 없애서 협상을 한다거나 이건 떠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또 다른 이제 난제가 있는데 바로 이준석 전 대표 탈당 문제입니다. 장가희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겠다 예고했던 날이 이제 바로 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27일에 탈당하겠다 수차례 얘기를 했었죠. 이거 내일인데요.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을 때 여권을 결집하는 효과가 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나 이 중도층의 민심을 공략을 하려면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직접 민주당 인사 몇몇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에다가 이준석 대표까지 합쳐지게 되면 두 사람의 시너지가 좀 커져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의식이 된다. 사실상 막강한 조합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가 이미 등판을 이제 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전 대표에게는 상당 부분 떨어졌다라면서 굳이 이 전 대표와 연대를 추구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엇갈리네요. 네, 여기에다가 이 천하용인의 한 축이었죠. 용을 담당했던 이 김용태 전 최고도 이준석 전 대표와 이별을 얘기를 했고 선언을 했고 당에 남겠다고 한 만큼 이 전 대표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저희가 준비됐나요? 한번 듣고 올까요?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을 내건다면 그런 걸 좀 고치기 위해서 당내 좀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당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연대가 전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해나가야 될 하나하나의 행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특별하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타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시기와 순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 실장님, 저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보통 이런 사안 있을 때마다 네. SNS에 바로바로 적지 않습니까? 입장을 네. 뭐 논평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없어요 지금 얘기가. 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은밀하게 네네. 연락을 했거나 네네. 아니면 사실 오늘 이후라면 내일 뭐 탈당이고 오늘 취임이니까 사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만날까요? 만났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네. 우선순위잖아요. 자기 정치에 처음 해보고 처음 입성을 하는데 처음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화합이다. 그보다 더 급한 문제 많아요. 아하.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이질적인 사람이 들어오니까 사실 당은 굉장히 걱정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와 관련돼서 당의 어떤 안정적인 메시지를 먼저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안정적인 어떤 메시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내에 찬반이 다 있거든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로 손을 잡았다 그러면 안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어떻게 부딪혀야 되고 이런 충돌 이슈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닐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사람이 보완제여야지 연대가 가능합니다. 네. 서로 약간씩 다른 어떤 지지자를 갖고 있다거나 이념이 다르다거나 그래야 손을 잡으면 양쪽이 시너지가 돼요. 한데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의 성격이 좀 강하다. 둘 다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젊은 세대이고 언변이 좋고 남을 설득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되다 보니까 주로 어머니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우리 아이를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워너비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손잡는 게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체제이기 때문에 네. 보완제의 성격이 좀 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필 대변인 어떤지 궁금합니다. 잡을까요? 이준석 대표를, 전 대표를? 아니 이준석 대표는 헌정사상 진짜 최연소 그 여당의 당수 아닙니까? 그리고 대선 그리고 보궐선거, 지방선거까지 3연승을 이끈 엄청난 정치 인재예요. 네. 국힘으로서는 정치적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분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서 플러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전 대표를 잡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나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만난 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역시나 변화의 그 기류를 느끼지 못했다, 공허했다라고 해버리면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마이너스거든요. 아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스타일답게 쿨하게 누가 정말 보수의 적자인지 한번 실력으로 한번 승부를 가려보자. 그리고 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큰 바다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쿨하게 보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맞는 선택이고 더불어서 전략적으로는 그 유승민 전 의원 정도를 네. 국민의힘 테두리 안으로 묶어넣는 것이 어허.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종근 실장님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긴 게 국민의힘이 네. 위기 상황이고 혁신과 개혁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정치적 빚이 누구한테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난 빚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강도 인적 쇄신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기대감이랄까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력하게 드랍을 걸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거의 자신이 밀어붙인 때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전군표 새 국세청장을 구속시키려고 했을 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굉장히 말렸어요. 말렸다기보단 설득을 하려고 했어요. 네. 하지만 직을 걸고 그것을 관철시켰거든요. 이번 그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국민의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정의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치도 그런 입장으로 아마 바라보지 않을까.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그런 정의감 거기에 맞춘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득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정파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하고 있는 어떤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저는 칼을 들이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죠. 당대표 권한을 맡았던 이준석 전 대표 이제 품어야 되냐 얘기했더니 오늘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이 완료되면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품을지 상의해 보겠다라고 방금 그런 말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짚어드렸고요. 다음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출범 앞두고요. 복잡한 이제 심정이죠. 뭐 한나땅이라고 이제 와라 더 좋다 했는데 이제 막 출범하고 나니까 조금 다른 기류가 느껴지는데 장갈 기자 한번 어떤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바로 지지율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2.6%포인트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입니다. 자, 리얼미터가 유권자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1.5%, 국민의힘이 3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3.1%포인트 하락하고요. 국민의힘이 2.3%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로써 양당 간 차이는 오차 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에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연히 캐릭터 면에서나 뭐 그동안 걸어온 여정에서나 소위 한동훈 장관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었을 뿐이죠. 자, 그런데 윤석열의 황태자죠. 뭐 윤석열 정권의. 그러니까 저희가 등판 전에는 올 테면 오라는 메시지로서 땡큐지만 등판 후에 저희가 방심하고 있다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겠죠. 당연히 이제는 그때는 비대위원장 수락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올 테면 오라는 시기였고요. 이제 등판을 결정한 마당에는 총력전이 될 것입니다. 저희 또한 이번 총선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고 있고요. 네, 1차원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네, 일단은 양당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이제 거의 이제 좁혀졌고 한동훈 비대위 맞서려면 민주당도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선필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 일단 별명이 사이다지 않습니까? 사이다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최근 행보를 보면 말을 좀 많이 아끼면서 고구마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의 대표의 말은 무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이다 발언을 막 내뱉을 수 없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 얼마나 하고 싶으신 말이 많겠습니까? 지지율 좀 벌리려면 어떤 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면서 확실히 보수층의 결집이 조금 이루어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 숫자가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총선을 앞두고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구도를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민주당이 잘 알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낙연 그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단의 시기가 옵니다. 결단을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결단을 할 것이고 또 총선에서는 어느 쪽이 혁신, 공천, 물갈이, 현역 교체율이 높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그래서 민주당도 그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열심히 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3명의 전직 총리들입니다. 3총리라고 불리는데 정세균, 김부겸, 이낙연. 이분들한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맡기자 이런 구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실장님은 뭐 어떤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선대위원장은 사실 뜬금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뜬금이 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화합형 선대위원장은 나중 문제고 지금의
이 상황, 시스템 공천을 어떻게 할 거냐, 공천 문제에 대한 투명한 그런 이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강성필 저 대변인의 말씀 다 공감은 하는데 한 가지 공감하면 안 되는 건 지금 이해찬 대표를 한번 기억하시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었잖아요. 네. 승리를 왜 이끌었습니까?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얘기했어요. 시스템 공천을 한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면서 설득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계속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비명계들이 지금 추천을 못 받고 있고 이런 부적격으로 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바로 굉장히 이 대표가 불공정하다라는 이미지를 쌓여오면서 또는 병립형 주장하고 싶으면 얘기해서 설득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안 하잖아. 얘기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거나 네. 혹은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해야죠. 지금 시간이 갈수록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 황교안 대표가 4년 전에 종로로 갈까요? 비례로 갈까요?를 3개월 동안 기자들한테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국민의힘이죠. 예,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당신은 자유한국당이죠. 네. 그런데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패착이었거든요. 아하. 대답할 때 빨리 대답하고 자기 얘기를 뚜렷이 밝혀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공천 자분 문제 뭐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보면은 네, 통합 필요성 나오는데 공천 자분 자꾸 나와요. 근데 호남에서는 총선 친명 리스트가 또 나와서 또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공천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크고 작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 이제 친명이지만 과거에는 친노, 친문 이 계열이 있어서 네. 그때도 뭐 친노와 친문이 뭐 가까운 분들은 뭐 공천에서 혜택을 받니, 먼 사람들은 뭐 부적격을 받았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 후보자 검증 그 위원회에서 부적격 처리를 하면서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점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에서 투명하게 해명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한번 당에서도 한번 그 숫자를 세어봤나 봐요. 네. 그러니까 나오네요. 저기 네, 친명 출마자 네, 돋보이고 있는 이제 부적격자도 있지만 세어보면 친명에 가까우신 분들도 부적격 처리를 많이 받고 네. 혜택을 크게 보진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프레스 라이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